862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남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기. 차이웨이. 출판일 2024년 3월 10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다른 사람의 머리로 자신을 판단하지 마라. 책 소개. 유리 멘탈에서 다이아몬드 멘탈로의 주도권을 잡고 나답게 성공하는 51가지 독한 조언. 다른 사람의 머리로 자신의 삶을 판단하지 마라. 멘탈이 약한 사람은 매사에 소극적이다. 마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집단에 적응하기 위해 타인의 비위를 맞춰야 하고 남의 시선과 남의 말에 신경 쓰고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해야 한다. 그러는 사이 자신의 삶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나답지 못하게 살 수밖에 없다. 게다가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 그러니 중요한 문제가 닥치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결정을 내려줬으면 하고 내심 바란다. 타인이 자신을 이용하고 괴롭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부르면 나가고 시키는 대로 하고 친구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라며 속으로 합리화한다. 이렇게 유리 멘탈을 가진 청춘들을 위해 자기계발 베스트셀러 작가가 51가지 깨달음을 선물한다. 그녀는 마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나답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신이 어떻게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면서 여성으로서 세계적 대기업의 임원 자리에까지 오르는 성공을 거두었는지 그 비법을 공유한다. 내 이야기 같은 실제 에피소드를 곁들여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답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준다. 이 책은 삶의 목표, 인간관계, 자아관리, 직장생활, 연애 등을 포함해 유리 멘탈에서 벗어나 다이아몬드 멘탈로 거듭나는 비법과 삶의 지침을 8개의 장에 걸쳐 제시한다. 뭘 하든 내가 결정한 대로 가장 나다운 삶을 멋지게 살고 싶다면 저자의 뼈 때리는 조언을 가슴에 새겨보자. 당신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차이웨이. 리더십 컨설턴트. 본명은 천원원이며 포춘 500대 기업의 임원직을 역임했다. 현재는 저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수많은 SNS에서 대륙의 자기계발 멘토로 추앙받고 있다. 이성적인 사고와 감성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녀는 냉정하면서도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는 친숙한 글로 독자의 호평을 받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머리를 써야 할 때 감정을 쓰지 마라, 사랑이 관계에 지지 않도록 등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남의 시선, 남의 말에 신경 쓰다가 인생을 망치지 마라. 늘 불안하고 위축되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두려운가? 왕따가 될까봐 거절하지 못하는가? 나쁜 관계를 끊지 못하는가? 독립적인 의견이 없는 사람은 수동적으로 살아간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온종일 불안하다. 마음속에서 이런 불안을 물리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극성이 있어야 하고 특히 다른 사람의 머리로 자신의 삶을 판단하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평가될까를 걱정하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기준으로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또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는 얽매이지 말고 부담이 느껴지는 상황을 만날 것 같더라도 도망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대처해야 하며 자꾸 뒤로 물러서고 어딘가에 숨으려는 습관에 중독되어서도 안 된다.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하며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 책을 썼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그녀는 이 책에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아직 독립적인 사고 능력과 판단력을 기르지 못해 예기치 않은 좌절과 시련에 자꾸 움츠러드는 청춘들을 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성장 처방전을 공개한다. 해결책은 간단하고 통찰은 깊은 51가지 독한 조언. 하버드 대학에서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9가지 원인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매사에 어물어물 망설이기만 하고 좀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이었다. 무슨 음식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디로 놀러 갈지 등과 같은 사소한 문제에 사로잡혀 헛되이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점점 가난해진다. 저자는 이런 선택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한다. 저자는 많은 이들이 우유부단한 이유는 명확한 목표 없이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핵심을 꼬집으며 현명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일의 순서를 정하고 자신만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다고 말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간단하면서도 독자에게 깊은 통찰을 선물한다. 뼈 때리는 조언이 마음을 뒤흔들고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저자는 자유와 자유를 구분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다면 자율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자율이란 선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자유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유와 자율의 관계를 영과 연줄의 관계로 설명한다.
연이 줄에 붙들려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연줄이 있기에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자율이라는 연줄이 사라진다면 자유롭게 날던 연은 결국 추락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사람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안정감이 들면 매사에 자신감을 되찾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저자는 8개 파트에 걸쳐서 자신이 직접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삶의 지혜를 안내한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끼워 맞추기보다는 나를 찾아오게 만들고 의미 없는 인간관계에 시간을 쏟지 않고 관계의 선을 지켜 호감을 얻고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이고 성숙하면서도 세속적이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쯤이면 자신의 멘탈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면서도 우아한 빛을 내뿜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문득 자신이 자신감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고 느끼는 독자라면 이 글을 통해 진정한 나로 살아갈 용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 삶의 주도권을 잡아라. 나와 마찬가지로 시골 출신인 한 친구가 있다. 그녀는 학창시절 성적이 좋지 않아 전문대에 입학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공부는 이제 그만하고 전문대를 졸업하면 곧바로 일을 시작하라고 말했다. 일찍 사회에 나가 돈을 버는 것이 나중에 먹고 살 걱정도 하지 않아 좋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 끈질기게 노력해 4년제 대학에 편입한 뒤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생활비와 학비는 아르바이트로 충당해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였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오직 공부뿐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학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선택에도 그녀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에 대해서도 지지해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그들이 가진 인식의 한계 때문에 지금껏 눈앞의 현실만 생각하며 살아왔지 장기적인 미래를 그려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녀의 부모님은 더 넓은 시야로 미래를 고민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운명도 바꾸지 못했다. 그녀는 현재 상장기업의 회계사로 일하는 중이다. 스스로 성실히 노력하고 인생의 기로에서 냉철하고 현명한 선택을 내린 덕분에 대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녀가 말하길, 아직 평범한 회사원이기는 하지만 세상을 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졌고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일에서도 더 높은 성취감과 가치감 그리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녀와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예전 동창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지금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은 그녀가 가족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춘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인지능력에서 비롯된다. 인지능력은 우리의 사고 능력을 결정하고 사고 능력은 행동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면 사고 능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올려야만 판단력과 실행력 등 종합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실 사고 능력과 판단력을 기르기 시작할 때부터 다양한 가치관에 노출되면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만난다. 이때 주변 사람들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며 그들의 조언을 따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 인생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해답이나 견해 같은 것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하며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 미룬 채 순응하며 산다면 예기치 않은 좌절과 시련에 부딪혔을 때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겠는가? 나는 내 인생 경험을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 성장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내가 어떻게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싶다. 이 글을 읽고 있을 당신과 글로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 부디 이 책이 당신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당신이 방황하는 순간에도 진정한 나로 살아갈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잘하는 일을 하면 이미 95%를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 친구가 할 얘기가 있다며 나를 만나자고 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가 내 손을 덥석 잡더니 눈물을 뚝뚝 흘렸다. 너무 놀라서 다급히 우는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3번째 사내 평가에서 또 떨어졌다고 했다. 이번 평가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곧 실직을 의미한다. 이제 어떻게? 일자리를 잃으면 수입이 끊겨 살아가기 힘들어질 거야. 그녀는 서럽게 흐느끼며 말했다. 내 팔에 기댄 그녀의 머리에 새치가 희끗희끗 나 있었다. 해졌다. 고작 26인데 업무 스트레스로 새치까지 난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다. 그녀는 한참이나 훌쩍인 뒤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나는 그간의 사정을 대강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가 다니는 회사는 전문 번역회사다. 주된 업무는 여러 나라에서 주고받는 비즈니스 문서를 번역해주는 일인데 이런 일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만약 단어 하나라도 잘못 번역하면 수억 원에 이르는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맡은 번역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 하지만 번번이 계약서 조항의 양식을 맞추는 일조차 실수하기 일쑤였다.
그녀는 가지고 있는 자격증도 많았고 업무 성실성 면에서도 이미 시험을 통과한 다른 동료들에게 뒤처지지 않았다. 게다가 성과도 조금은 있었다. 그런데도 오직 그녀만 매번 가장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대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나는 이탈리아어를 7년이나 배웠어. 일도 항상 열심히 했어. 그런데 어째서 간단한 어휘조차 틀리게 번역하는 걸까? 나 너무 바보 같지?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그녀의 눈빛에 서글픔이 가득 차 있었다. 나 또한 의문이 들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똑똑했던 데다 노력형이라 학업 성적도 늘 상위권이었다. 한마디로 엄친아 친구였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뒤로는 좌절의 연속이었다. 부진한 실적은 말할 것도 없고 몇몇 아주 기본적인 일에서도 종종 실수를 저질렀다. 원래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내 평가는 단 2번뿐이었으나 회사에서 그녀의 업무 성실성과 적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한 차례 더 기회를 준 것이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그녀는 세 번째 사내 평가 역시 통과하지 못했다. 심지어 세 번째 평가 결과는 앞서 봤던 두 차례 평가 때보다 더 엉망이었다. 그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똑똑하고 당당했던 그녀는 거듭되는 실패로 인해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그녀를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그 답을 발견했다. 그 사이 그녀는 식당 냅킨 2장으로 한쪽은 길이가 짧고 다른 한쪽은 길이가 긴 미니 원피스 모양을 접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도 굉장히 감각적인 디자인이었다. 나한테는 그녀의 이런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았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에게는 요리조리 뚝딱 예쁜 옷을 접어내는 마법 같은 재능이 있었다. 나는 그녀가 오늘 입고 나온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봤다. 위에는 다홍색 밀리터리 무늬의 오버핏 반소매 셔츠에 아래는 7부 길이의 검은색 배기 팬츠를 입고 있었다. 여기에 시크함이 돋보이는 검은색 워커 부츠를 신었다. 개성이 뚜렷한 아이템들이 묘하게 잘 어우러진 그녀의 차림새는 세련미가 넘치다 못해 평범한 옷차림에 대한 거부를 선언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 그녀는 마음이 심란해도 스타일만큼은 빛나는 패셔니스타였다. 나는 그녀에게 넌지시 물었다. 패션 디자이너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이탈리아는 패션의 중심지야. 게다가 너는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알잖아. 이탈리아에 가서 내가 가진 디자인 감각과 재능을 펼쳐보는 건 어때? 그녀는 순간 놀라 멈칫했다. 지금껏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거니와 더욱이 패션 디자인 업계에 관심을 가진 적도 없었다. 그녀가 냅킨으로 접은 원피스도 오늘 입고 나온 옷차림도 그저 자신의 감각대로 시도한 것들이었다. 그때 나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학습 능력이 뛰어난 친구다. 그리고 머리가 나쁘지도 나태하지도 않다. 그런 그녀가 번역회사에서 뒤처졌던 이유는 잘 못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일을 하는 동안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기회도 놓쳤다. 누군가는 애써 노력해도 얻기 힘든 패션 디자인 감각을 그녀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발휘하는 것을 보면 이 분야에 소질이 있음이 분명하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는 방법. 대다수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전혀 모른다. 사실 그 답은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답을 찾는 기준은 하나다. 내가 그 일을 맡았을 때 일할 엄두가 안 나고 하는 것마다 실수투성이었는지 아니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척척 잘 해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된다. 뜨거운 열정, 높은 월급 이런 것들은 일단 제쳐두고 생각하라. 자신에게 너무 버겁고 계속 좌절감을 안겨주는 일 앞에서는 제 아무리 뜨거운 열정도 차갑게 식기 마련이다. 게다가 매번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당신에게 높은 월급을 줄 바보 같은 사장이 어디 있겠는가. 어떤 분야에서 처음 일을 할 때 그 분야에 소질이 있으면 일의 핵심을 금방 파악할 수 있다. 반면 그 분야에 소질이 없는 사람은 일의 핵심을 찾기 위해 무수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며 그 많은 노력이 헛수고로 끝날 가능성 또한 크다. 친구의 상황처럼 소질이 없는 일에 매달려 발버둥을 치는 사람을 보면 아마도 나처럼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이다. 6개월 뒤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 만났을 때는 6개월 전에 의기소침하고 침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생기와 활력이 넘쳤다. 눈빛에는 자신감과 기쁨이 가득 차 있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이미 밀라노에 있는 패션 디자인 학교에 합격한 상태였다. 일면식도 없는 교수가 그녀의 디자인 초안을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 출국 전에 특별히 나를 초대해 과거 방황하던 자신에게 방향을 제시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나는 내 조언이 그녀에게 도움이 되어 기뻤고 그녀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어 그녀 자신만큼이나 뿌듯함을 느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그녀가 SNS에 올린 한 문장을 보게 되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95%의 사람들은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 여전히 자신이 잘못하는 일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잠시 일을 멈추고 생각해 보길 바란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인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그 일을 멈추길 바란다. 무의미한 노력과 기계적인 반복은 당신이 가진 모든 열정과 재능을 낭비할 뿐이기 때문이다. 일단 시작하면 희망이 한 남학생이 있다. 그는 평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아 어디서부터 노력해야 할지 막막했다. 늘 막연한 불안감과 답답함에 힘들어했다. 항상 시험에서 떨어질까봐, 앞으로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며 살게 될까봐 걱정했다. 눈만 뜨면 삶에 대한 절망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그가 시험에 불합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 이후의 삶도 그가 우려했던 것처럼 절망적이지 않았다. 1871년 봄, 그 학생은 책 한 권을 보게 되었는데 책 속에 나오는 어떤 한 구절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멀리 있는 희미한 풍경을 보려 하지 마라. 중요한 건 눈앞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일을 잘 해내는 것이다. 이 구절을 읽고 생각이 확 트이게 된 그는 삶의 희망을 되찾고 일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다잡았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는 현재의 일에 충실하기보다 미래에 닥칠 어려움을 걱정하느라 에너지를 허비했다. 무엇보다 지금껏 자신의 이런 상태를 깨닫지 못했었다. 어제도 내일도 차단하고 오늘 현재를 살아라. 사실 그 일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희망이 생긴다. 바꿔 말하자면 현재를 살아야 삶은 기대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이 된다. 그 이후로 그 학생은 더 이상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다. 대신 지금 눈앞에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지금 해야 할 일을 잘 해내는 것에 집중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시간이 흘러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교를 설립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가 바로 20세기 의학계의 거장이자 현대 의학 교육의 선구자인 윌리엄 오슬러 경솔 윌리엄 아슬러이다. 수십 년 후 윌리엄 오슬러는 예일 대학교 강연 때 이런 말을 했다. 남들은 항상 제가 남다른 두뇌를 가졌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은 모두 제 두뇌가 지극히 평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인생을 하나의 긴 항해로 본다면 각 개인의 삶은 한 척의 배를 운항하는 것보다 힘들고 또 훨씬 더 먼 여정을 항해해야 합니다. 그럼 자신의 인생을 안전하게 잘 항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워 완전히 독립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조타석에 서서 배의 키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 배의 키는 당신의 인생이 항해하는 방향을 컨트롤합니다. 이때 조타실은 당신의 오늘을 의미합니다. 조타실 주위에 있는 수많은 선실은 당신의 과거와 미래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안전하게 항해하고 싶지만 주의력은 항상 다른 선실들 쪽으로 흩어집니다. 전방에는 안개, 산호초 그리고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항해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고 선박이 무언가에 부딪혀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선박의 선실들을 버튼으로 제어할 수 있다면 그 버튼 하나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철문이 내려와 좌측 선실을 차단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지나간 어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버튼 하나를 누르십시오. 그럼 이번에도 또 철문이 내려와 우측 선실을 차단할 것입니다. 이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조타실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오늘을 장악했기 때문에 더는 어제를 후회하지도 내일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비로소 오늘의 항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윌리엄 오슬로가 제시한 개인의 독립된 오늘이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오늘에 집중하고 현재를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상기시켜준다. 내게는 어렸을 적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가 있다. 우리는 대학 진학 이후 연락이 끊겼다. 그러던 어느 해 명절을 보내려고 고향에 내려갔다가 그녀와 다시 연락이 닿았다. 몇 년간 못 본 사이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이 져 있었으며 몸도 후덕해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아름다운 소녀가 아니었다. 어쨌거나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 사이여서 순식간에 어색함이 사라졌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느꼈던 좌절감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연애 상대는 번번이 쓰레기 같은 남자였다. 게다가 성급한 결혼과 이혼으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당연히 하는 일도 순조롭지 못했다.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최면술사를 찾아가 과거의 모든 일을 지우고 새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어. 그녀는 지금 자기 자신의 과거와 미래라는 거대한 두 바위 사이에 가둬두고 그 사이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었다. 과거는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한다 해도 지나간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아무리 걱정해도 미래를 내 뜻대로 흘러가게 할 수 없다. 그런데도 굳이 바꿀 수 없는 일로 마음 졸이며 불안해할 필요가 있을까? 그럴 바에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온전한 오늘 하루를 보내자. 그리고 모든 지혜와 열정을 끌어모아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보자.
그런 당신이라면 아픈 과거로부터 금방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당신의 미래도 결코 어둡지 않을 것이다. 나이 들수록 사람 사귀기가 힘든 이유.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어른이 되면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무장한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려면 마음을 무장해제해야 하는데 그러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 사회에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몇 되지 않는 이유다. 사람들은 대개 어린아이를 예민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성인은 그보다 더 예민하다. 친하지 않은 한 이성 동료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고 불쑥 나서서 무슨 일 있어? 부부끼리는 서로 많이 감싸줘야 해. 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들 한 번쯤은 나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 내 사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고충을 겪어봤을 것이다. 가령 매년 명절이 되면 가까운 친지부터 사돈의 팔촌까지 당신에게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너는 언제 결혼하니? 애는 언제 낳을 생각이니? 한 달에 얼마나 버니? 집은 언제 살 거니? 등.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매번 지치게 만든다. 분명 나와 감정적으로 돈독한 사이가 아닌데도 그들은 한사코 우리의 사생활을 알고 싶어 한다. 친지가 이러면 기껏해야 잠깐 피곤하고 말겠지만 직장에서는 그리 간단히 끝나지 않는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당신 앞에서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무슨 목적이라도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서로를 찌르지 않고 함께 온기를 나누려면 수차례 각자의 위치를 조정하며 거리를 둬야 하듯 사람과 사람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친하지도 않은 이에게 나의 사생활을 말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만 기억해라. 만약 상대와 감정적으로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면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아껴라. 또 만약 친한 사이가 아닌데 상대가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나에게 꺼내려 한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면 된다. 과시하는 사람 옆에는 친구가 없다. 온라인에 어떤 유형의 SNS 친구가 제일 꼴 보기 싫은가? 라는 질문이 올라와 많은 댓글이 달린 것을 본 적이 있다. 좋아요를 많이 받은 답변은 결국 하나로 귀결되었다. 관종, 즉 과시하는 사람이었다. 내 SNS에도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 바로 린다다. 나는 그녀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점에서 아기자기한 잡화를 종종 구매하면서 그녀를 알게 됐다. 나는 결제를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어 SNS 채팅방에서 그녀의 계정을 찾아 친구로 추가했다. 때는 추석 전후쯤이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매일 최소 8번 정도 자신과 약혼남의 유럽 여행 사진을 공유했다. 새로운 장소에 갈 때마다 그녀의 계정에는 비행기표, 주변 풍경, 호텔, 음식 그리고 셀카가 올라왔다. 그녀가 공유하는 사진 중에는 셀카 사진이 제일 많았다. 한 프레임 안에 여러 이미지를 합친 사진은 한 번 올리는 것으로 모자라 연속으로 두세 번씩 올렸다. 그녀는 옷차림에 상관없이 매번 하얀 면사포를 머리에 쓰고 사진을 찍었다. 나는 사진을 통해 그녀의 결혼이 곧 임박했음을 짐작했다. 처음에는 나 역시 축복하는 마음으로 매일 그녀가 도배하는 사진들을 지켜봤고 사진에서도 결혼을 앞둔 신부의 떨리는 마음이 느껴졌다. 그렇게 20여일이 지난 뒤 드디어 그녀의 결혼식 날이 되었다. 결혼식이 끝나면 나의 피드도 다시 잠잠해지리라 생각했으나 그것은 순진한 착각이었다. 웨딩 촬영 때는 일주일 내내 매일 최소 10장에 달하는 사진이 올라왔다. 그뿐 아니라 그녀는 여러 이미지를 레이아웃한 사진과 배경음악을 삽입한 짧은 동영상도 함께 올렸다. 결혼 전에 친구들과 만날 때도 사흘 연속 매일 최소 5장 이상의 사진을 올렸다. 예식장을 찍은 짧은 영상도 하루에만 4~5번씩 올렸다. 그리고 대망의 결혼식 당일 그녀는 일주일 내내 예식 사진으로 자신의 피드를 도배했다. 이렇게 그녀의 사진이 도배되는 상황이 꼬박 40여 일간 이어졌다. 이제는 그녀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은 고사하고 마지막 남은 내 인내심마저 바닥나버렸다. 내 주변을 보아도 남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이들은 대체로 친구가 별로 없다. 누군가는 돈을 자랑하고 싶어서, 또 누군가는 학벌을 자랑하고 싶어서, 혹은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서 과시한다. 하지만 과시하려는 이유가 아무리 타당해도 과시하는 행위 자체는 배타적이다. 그런 사람을 어찌 좋은 인연으로 곁에 둘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관종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과시하기 때문이다. 마치 너희들에게는 없고 나한테만 있는 거야라는 뉘앙스로 우월감을 표출하는 태도 때문에 이를 지켜보는 사람은 자신이 하찮은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한마디로 과시하는 행동의 이면에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 남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깔려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이든 싫어하는 감정이든 상대에 대한 어떤 감정이 내 마음속에서 생기면 상대도 반드시 그것을 느끼게 된다. 좋은 인연은 서로에 대한 호감에서 만들어진다.
어느 누가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좋아할까? 그러니 좋은 인연을 얻고 싶다면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뛰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실행력. 친구 지안이는 회사를 관둔 뒤로 지금까지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녀는 일이나 보수에 관해 생각해둔 것은 많은데 여태껏 한 건의 이력서도 제출하지 못했다. 매일 아침 이력서를 제출하려고 마음먹지만 저도 모르게 휴대폰 게임을 켜고 만다. 그 뒤로 6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의 구직 활동은 진척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매일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달라지려고 했으나 막상 자신에게 닥칠 시련을 생각하니 이력서를 제출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소극적인 태도를 볼 때마다 이 말이 생각난다. 지금 당장 행동하라. 그래야 바뀔 수 있다. 자신의 동년배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대개 이런 장점이 있다. 우선 이들은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단이 있고 실행력이 다른 동년배들보다 몇 배는 뛰어나다. 실행력이 부족한 사람은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런 경우 사람은 헤어나올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든다. 그러니 행동하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행동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전에 각본가 선배에게 시나리오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적이 있다. 그때 선배는 이렇게 대답했다. 원고지를 펼쳐 첫 줄을 쓰는 것. 물론 나는 그 말이 과장된 표현이라는 걸 알고 있다. 사실 선배가 하려는 말은 이런 뜻이다. 생각이 공상에 머물도록 두기보다는 완벽하지 않은 아이디어라도 일단 실행에 옮기는 것이 낫고 여기에 현실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편안한 환경에서 오래 머물기만 하고 실행에 나서지 않으면 아무리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커도 결국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남긴 매우 유명한 말이 있다. 만일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밤에 1000가지 길을 생각해놓고 아침에 일어나 원래 길을 걷는 것과 다름없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행동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디어는 무용지물이다. 그러므로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먼저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행동이란 머리로만 열심히 생각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오직 첫 발을 내딛는 것만이 진정한 행동이다. 굉장히 감명 깊게 본 미국 영화 한 편이 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한 청년은 급히 일자리가 필요했다. 그에게는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일자리를 구하러 여러 회사를 돌아다닌 끝에 한 차례 면접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 청년이 면접관과 조건 협의를 마칠 즈음 갑자기 한 임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이미 협의가 끝난 계약서에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했다. 그 조건은 바로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었다. 공교롭게도 운전은 그의 취약점이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일자리를 놓칠 수는 없었다. 결국 청년은 그 임원이 운전이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그는 임원 앞에서 운전도 할 줄 알고 운전 실력도 뛰어나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러나 실상 그는 핸들을 잡아본 경험조차 없었다. 임원은 그에게 나흘 후 다시 재시험을 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운전 솜씨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청년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미 엎질러진 물,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오래된 자동차 한 대를 빌렸다. 친구의 도움을 받아 운전 연습을 시작했다. 둘째 날이 되자 청년은 제법 그럴듯하게 차를 몰게 되었고 셋째 날에는 능숙하게 도로 위를 주행했다. 그리고 면접 당일 그 임원은 청년의 운전 실력을 보고 그가 베테랑 운전사라고 판단해 그를 채용하기로 했다.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고민하고 지금 당장 보완할 수 있는 단점이 있는지를 찾아본다. 그들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먼저 그 문제들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한다. 이와 동시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물론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는 약간의 극단적인 환경에서나 생길 법한 상황이지만 실제로 뛰어난 실행력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처럼 행동한다. 그 문제가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든 없든 또 자신의 직급이 아무리 평범해도 문제를 회피하거나 미뤄두지 않는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도 주저하지 않는다. 실행력이 격차를 만든다. 어려운 문제와 과감히 싸우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절대 북적이지 않는다. 자신의 나태함을 극복한 사람만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생각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도 많은 이들이 로봇처럼 매우 경직되고 수동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사람들은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싫어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의 두뇌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신은 다른 사람의 명령에 따라 맡은 소임만 수행하고 싶어 한다.
사실 주체적으로 행동하기만 해도 그 사람은 이미 대다수 사람을 앞질러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제를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항상 남보다 한 발 앞선 경쟁력을 갖는다. 반면 머릿속에 아이디어는 많지만 행동을 머뭇거리는 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해한다. 하지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한다면 평범한 직급일지라도 혁신과 변화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 태국에 아주 재미있는 공익 광고가 있다. 광고 내용은 어느 뚱뚱한 소녀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이야기다. 어느 날 소녀는 신에게 절을 올리며 날씬한 몸을 갖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다. 그러자 신이 그녀에게 말하길 매일 산 아래에서 물을 길어다 산 위에 있는 우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다. 이 소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매일 물 2통을 산 아래에서 산 위로 들고 올라와 우물에 쏟아부었다. 소녀는 그렇게 꼬박 77일을 꾸준히 물을 길어 날랐고 마침내 우물이 가득 찼다. 소녀가 우물 앞에 서자 우물에 소녀의 모습이 비쳤다. 오랜 시간 물을 길어다 나르는 동안 소녀는 이미 튼튼하고 날씬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이처럼 삶의 차이를 결정짓는 것은 신의 계시와 같은 어떤 불가사의한 힘이 아니라 말한 대로 행동하는 실행력이다. 실행력이 없으면 모든 것은 제로 상태이다. 그리고 실행력의 차이가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격차를 만들어낸다. 내게 큰 울림을 준 명언이 하나 있다. 실행력이 강한 사람은 살면서 후회할 일이 별로 없다. 흔히들 망설이며 행동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실패가 두려워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패하면 뭐 어떤가? 다른 사람의 비웃음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만큼 당신이 강하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1만 개의 성공할 가능성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잘할 수 있는 하나의 일을 시작하자. 뛰어난 사람은 두말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성공할 확률이 50%라고 해도 일단 시도해라. 유리 멘탈에서 다이아몬드 멘탈로. 최근 몇 년간 둔감력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된다. 사람들은 대개 털털한 사람을 둔감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예민한 사람을 유리 멘탈이라고 표현한다. 둔감한 사람은 종종 상대방 말의 속뜻을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어 눈치 없다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반면 예민한 사람들은 대체로 유리 멘탈이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지나치게 반응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수시로 신경 쓴다. 내가 아는 한 친구는 전형적인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이다. 그녀는 자신의 옆을 지나가던 동료가 자신을 슬쩍 쳐다보는 것 같으면 느닷없이 이런 생각부터 떠오른다. 오늘 볼 터치가 너무 진한가? 아니면 화장이 너무 두꺼운가? 등 온갖 생각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불안해진다.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도 가만히 있기가 힘들다. 야근 중인 남자친구의 답장이 오기 전까지 그녀는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이뿐이 아니다. 누군가가 농담을 하면 상대가 자신을 깎아내릴 의도로 한 말이라고 여겨 그때부터 그 사람을 피해 다닌다. 물론 친구도 스스로 자신이 유리 멘탈임을 인정한다. 감정을 다스리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라.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은 되게 예민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쉽게 상처받는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신의 논리에 따라 왜곡해서 해석하고 별일 아닌 사소한 일도 크게 부풀려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의도치 않은 억울한 상황이나 무심결에 내뱉은 말이 그들에게는 치명상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감정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사실 예민한 성격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다.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상대가 아무렇지 않은 태도를 보이거나 혹은 상대방 스스로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모를 때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가끔 친구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변명을 쏟아낼 때가 있다. 너는 내가 유리 멘탈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내가 똑같은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한테 그런 상황이 닥치면 너라고 다르지 않을걸. 그녀의 말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봐.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사람마다 예민한 부분과 스트레스를 견디는 한계가 조금씩 다를 뿐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 겉으로 보기에 차분하고 대범한 성인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심한 압박을 받을 때 혹은 주변의 냉대를 받을 때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 기복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은 일단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 이들은 상황을 부풀려 생각하고 필요 이상으로 상처를 되새김질한다. 분명 더 좋은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상대방의 태도에 지나치게 얽매여 문제의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몰리는 이유는 대개 자신의 능력은 따라주지 않는데 자존심만 세우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3자로부터 자신에 대한 현실적 평가를 받거나 누군가가 자신의 얄팍한 자존심을 건드리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감에 큰 충격과 상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극단적일 때가 많다.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은 손이 닿기만 해도 잎을 오므리는 미모사를 닮아 누군가 자신의 감정이나 자존심을 건드리면 과잉 반응하며 주변 사람을 놀라게 한다. 게다가 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치 바깥 세상은 위험한 곳이라고 지레짐작하며 동굴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양처럼 말이다. 타인의 평가에 매달리지 마라. 나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에게 상처 줄 수 없다는 말처럼 사람이 느끼는 근심의 80%는 모두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자신의 예민하고 소심하고 여린 마음이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힌다. 사람들은 세상의 가장 큰 적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세상의 가장 큰 조력자 역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예민하고 쉽게 상처받는 이유는 외부의 평가에 의존해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 어깨가 들썩거리고 비난이나 지적을 받으면 붕괴하며 괴로워한다. 하지만 이처럼 습관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을 타인의 의견에 의존하고 자신의 감정이 계속 타인의 반응에 좌우된다면 일상은 늘 불안하고 일을 하면서도 걱정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예민하고 쉽게 상처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만의 생각과 신념이 없어서다. 다시 말해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 확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고 타인의 지적과 비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내가 보인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성숙은 유리 멘탈과 작별하는 데서 시작된다. 지적과 비난의 타격을 잘 받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낭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만의 가치 기준이 확실하고 명확하기 때문이다. 또 이것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성숙한 사람은 이성적인 사고로 감정적인 사고를 통제할 줄 안다. 그들은 매 상황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스트레스 소화 능력을 키워 다음번에는 똑같은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살기 바쁜 세상에서 누구에게 둘러싸여 있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표정과 기분을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사람들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쉽고 하찮게 본다. 결국 실력이 있어야 더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실력이 따라주지 않는데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은 논할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남에게 화를 내는 대신 실력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라. 충분한 실력을 갖추면 상대방은 저절로 당신을 다르게 바라볼 것이다. 자존감은 내가 억지로 우긴다고 생기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남에게 의존해서는 자존감을 찾을 수 없다. 자존감은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강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실력을 탄탄하게 쌓아 올려 만개의 화살에 찔려도 천하무적 상태가 되는 것이다. 독하게 마음먹고 유리 멘탈을 끊임없이 깨부수어야만 어떤 화살이 날아와도 뚫리지 않는 다이아몬드 멘탈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거듭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숙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 성숙은 감정에 무뎌진 상태도 모든 것에 신경 쓰지 않는 태도도 아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예민해지고 마음이 약해질 때 그런 상태를 무조건 부인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상태를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유리 멘탈과의 작별은 자신의 예민한 감정을 더 잘 수용하기 위해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은 쉽게 상처받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감동도 쉽게 받는다. 그래서 상대가 조금만 잘해줘도 그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더 크게 보답한다. 또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은 타인의 숨겨진 감정이나 미묘한 표현을 더 잘 감지할 수 있다. 유리 멘탈이라는 단점을 공감 능력이라는 장점으로 바꿀 수 있다면 나아가 예민함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섬세함으로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이는 분명 대인관계에서 크나큰 이점이 된다. 고독을 견디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중국 근대 철학자 왕궈웨이는 예나 지금이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위대한 학문을 성취한 사람들은 반드시 세 가지 경지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큰 업적과 큰 학문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첫 번째 경지인 나 홀로 누각에 올라 끝없는 하늘을 바라보는 외로움을 경험해야 한다. 이 고독한 시간 동안 사람은 허영과 허세를 벗어던지고 조급함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다. 또한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 그 시간을 견뎌내야만 새벽을 밝히는 빛을 볼 수 있다. 일본에는 두 명의 전설적인 검술가가 있는데 미야모토 무사시와 야규 주베이가 바로 그들이다. 야규 주베이는 미야모토 무사시의 제자였다. 제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야규 주베이는 미야모토 무사시에게 물었다. 저는 뛰어난 검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제 실력에서 열심히 배우고 갈고 닦는다면 뛰어난 검술가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 같구나. 10년은 너무 깁니다. 만일 제가 2배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렇다면 20년이 걸리겠구나. 그러자 야규는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다. 만일 제가 잠도 자지 않고 계속 연습한다면요? 그럼 자네는 필시 죽게 될 것이고 평생 인류 검술가는 될 수 없을 걸세. 야규는 매우 놀라며 물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 검술가가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지. 인류 검술가는 평생 자신을 지켜보는 눈 한쪽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네. 그리고 그 눈으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해. 그런데 지금 자네의 두 눈은 오직 검술가라는 이름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자기 자신을 지켜볼 눈은 없지 않은가? 야규는 그제야 자신이 너무 조급해했음을 깨닫고 차분한 마음으로 배움에 임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훈련이 시작되었지만 미야모토는 야규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요구했다. 그는 야규에게 요리, 빨래, 청소하는 일만 시켰으며 검술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하게 했다. 처음에는 야규도 미야모토의 요구를 참고 따랐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미야모토가 검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야규는 자신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고 일에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어느 날 미야모토는 야규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 타 목검으로 그의 뒤를 공격했다. 그는 야규가 반격할 새도 없이 다시 한번 공격했다. 야규는 갑자기 공격한 이유를 물었지만 미야모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미야모토는 또다시 무방비 상태의 야규를 급습했다. 그 이후로 야규는 시시각각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야규는 매일 청소, 빨래, 밥하기 등 지루하고 외로운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 자신의 뒤에 다가왔을 때 빠르게 무기를 집어들 수 있는 기술을 익혔다. 그 결과 그는 일본 내에서 최고의 검술가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고독한 시간은 자기 마음을 수련하고 자기 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고독함 속에서 마음을 차분히 다독여야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리스저는 중국 명나라 시대의 유명한 의학자다. 그의 저서인 본초강목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연사 서적으로 총 1892종의 약물이 수록되어 있다. 그중 374종은 이전에 기록되지 않았던 새로운 약물이다. 이 책에는 각 약물의 명칭, 성능, 용도 및 제조 방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만여 가지 처방법과 1160개의 약물 형태를 그린 그림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 학자들은 이를 중국의 백과사전이라 불렀다. 리스저는 이 책을 쓰기 위해 29년 동안 중국 내 10여 개 지역을 돌아다녔으며 그 여정이 무려 20여만 리에 달했다. 이 책을 쓰기 위해 리스저는 깊은 산속과 황야에 홀로 며칠씩 머물렀다. 배가 고프면 마른 작물을 씹어먹고 목이 마르면 샘물을 마셨다. 그렇게 29년이라는 길고 외로운 시간을 홀로 견디며 노력한 끝에 그는 후손들의 삶을 이롭게 해줄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다. 끝까지 해내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외로움을 인내해야만 명예로울 때나 치욕스러운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해낼 수 있다. 외로움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만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게 되며 전심전력으로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다. 그렇기에 외로움을 참고 견뎌내는 사람은 운명을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않으며 초심을 잊지 않고 마음먹은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 이 세상에는 희망을 보고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견디다 보면 희망이 보이는 일들도 있는 법이다. 외로움은 인생의 본질이다.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왔고 결국 다시 외로움 속으로 돌아간다. 양과 염소는 무리를 지어 다니지만 거친 맹수들은 항상 혼자 다닌다. 외로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 마음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단련해 나간다. 외로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머릿속 생각을 깨끗이 비워내고 허영과 허세 그리고 피로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 깊은 사색으로 걸어들어가 진정한 나로 돌아가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이라는 먼 길을 걸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 속에서 열심히 실력을 쌓고 경쟁력을 키우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래야만 적기에 움직여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기억해라. 우리의 의지와 품격은 외로움을 통해 단련된다. 이렇게 단련된 내면이 있어야만 인생의 빛나는 순간들을 지켜낼 수 있다. 길이 아무리 멀어도 혼자 걸어야 한다. 친구 K는 금융업계에서 일하고 있다. 외진 산골에서 나고 자란 그는 명문대를 졸업한 뒤 가장 낮은 직급의 사원으로 입사해 지금은 중간 관리자 자리까지 올랐다. 나는 그를 매우 존경한다. 그러다 어느 모임에서 K는 나에게 한 가지 일화를 들려주었다. K의 아버지는 가난한 시골 마을의 이장이다. 그의 아버지는 청렴하기로 유명했다. 하지만 마을의 도로를 정비하고 투자를 유치해야 할 때는 술자리 접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K의 아버지는 자존심이 강해서 일평생 남에게 부탁하는 것을 꺼렸다. 그런 그의 아버지가 K를 위해 단 한 번 남에게 도움을 청한 일이 있었다.
K가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K는 일찌감치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해 놓은 상태였지만 사투리 억양이 심하고 촌스러운 외모 때문에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K는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아버지는 그에게 찻잎 몇 상자를 붙였으니 어느 대기업의 임원에게 선물로 전달하라고 했다. 그 임원은 과거에 K의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사람으로 지금껏 K의 아버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K의 아버지는 그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K가 그의 회사에 면접을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K의 아버지는 그에게 인맥이 있으니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거라. 그 회사에 입사하면 필히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며 당부했다. 그리하여 K는 찻잎 2상자를 들고 그 임원을 찾아갔다. 하지만 K와 그 임원과의 대화는 단 5분 만에 끝이 났다. 그 임원은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K군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네요.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찾아오세요. 임원의 말투는 굉장히 점잖고 정중했지만 K는 그의 말 속에서 자신을 향한 멸시와 냉담한 태도를 느꼈다. 그 순간 K는 자신의 자존감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자존감까지 모두 짓밟힌 느낌을 받았다. 그렇다. 그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틀림없이 맞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단순히 자신을 증명할 기회만 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 회사에 입사했더라도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쫓겨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의 상대는 그에게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았다. K는 그 임원과 헤어진 뒤 아버지에게는 그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만 말했다. 그 뒤로 K는 어느 작은 회계 사무소에 들어가 매달 40만 원 남짓되는 월급을 받으며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반면 그의 동기들은 대부분 외국계 기업에 취직해 초봉이 그가 받는 월급의 3배 남짓되었다. 비록 처음에는 친구들보다 조건이 뒤떨어졌지만 K는 그 작은 회계 사무소에서 시작해 동종업계에서 10년 넘게 경력을 쌓아 지금은 어엿한 펀드 매니저가 되었다. 물론 K는 지금도 말할 때 사투리가 심한 편이지만 그의 모습은 매우 평온해 보였다. K는 그 임원을 만나고 온 그날 살면서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K는 그 임원을 원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임원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22살의 K는 깨달았다. 가족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도와줄 친구도 없다. 나는 반드시 혼자 성장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누군가가 나의 현재 상황을 바꿔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만약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다. 반대로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인생의 시련과 풍파는 혼자 헤쳐나가면서 스스로 성장해야 한다. 내가 의지할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괴테는 우리는 부모와 친척의 보호를 받으며 자란다. 형제와 친구에게 의존하기도 하고 지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행복을 얻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인간이 의존해야 할 곳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말했다. 새끼 독수리의 몸집이 어느 정도 커지면 어미 독수리는 자식들을 둥지의 가장자리에서 깊은 계곡으로 쫓아낸다. 이때 새끼 독수리는 추락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날개를 펄럭이는데 이 과정에서 새끼 독수리는 독수리로서 가져야 할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의지할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결연한 의지를 잃게 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습관이 지속되면 영영 성장할 수 없다. 사람은 저마다 입장이 다르고 견해도 다르다. 선택하는 방향과 가치관도 제각기 다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매 순간 나를 위해 생각해 주거나 나 대신 걱정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작가 마더는 내가 왜 즐겁지 않은지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내가 늘 어떤 결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 사람은 미약한 존재다. 사람은 언제나 무한한 세상 앞에서 깊은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제3의 존재가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기대하고 달리기를 하면 날씬해지기를 기대한다. 메시지를 보내면 답장이 오기를 기대하고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보답이 오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예상한 기대가 이루어지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예상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이나 남을 탓한다. 물론 어느 정도 기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나친 기대는 사람을 욕망의 늪에 빠뜨려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든다. 어떤 길은 혼자 걸어야 한다. 길이 아무리 멀어도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혼자서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 매번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다른 사람의 후광에 기대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얹혀가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자신에게 기대를 걸어보자. 지금부터라도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시작해보자.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